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에 올라온 한 영상으로 중국 인터넷이 들썩였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한 중국 관광객이 찍은 짧은 영상이었어요. 고작 30초짜리 영상.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장면은 충격적이었죠.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맑은 물. 그 위를 유유히 헤엄치는 원앙 한 쌍. 물가에 내려앉은 백로. 심지어 수달까지 목격됐습니다. 업로드 이틀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어요. 댓글은 삽시간에 10만 개를 넘어섰죠. 중국 네티즌들은 갑론을 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냐, 조작 아니냐? 한국은 어떻게 이런 걸 해냈느냐? 우리는 왜 못하느냐?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중국 당국이 움직였어요. 중국 중앙방송 CCTV는 긴급하게 한 프로듀서를 서울로 파견했죠. 그 프로듀서의 이름은 린쯔위. 36살 여성 다큐멘터리 제작자였습니다. 그녀에게 내려진 임무는 단 하나. 청계천 복원의 진실을 밝혀내라는 것. 아니, 정확히는 그 허상을 폭로하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서울에서 목격한 것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어둠 속에서 화면을 응시했어요. 청계천 복원 다큐멘터리. 한국에서 제작된 영상이었죠.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맑은 물줄기. 원앙 한 쌍이 날아오르는 장면. 백로가 천천히 내려앉는 모습. 심지어 수달까지 등장했습니다. 댓글창은 감탄으로 넘쳐났어요. 기적 같은 복원이라는 말들. 중국은 왜 이렇게 못하냐는 비교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렸죠.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질투였을까요? 이건 우리를 겨냥한 선전이었어요. 중국의 실패를 부각시키려는 계산된 메시지.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제 이름은 린쯔위예요. 중국 중앙방송 소속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죠. 36살. 자연생태 분야를 전공했고 14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 편의 다큐를 제작했어요. 숲의 재생, 습지의 복원, 멸종위기종의 귀환. 모두 성공 사례였죠. 적어도 화면 속에서는요.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황허강 복원 프로젝트. 상부에서 큰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었어요. 저는 현장 프로듀서로 파견됐죠. 도착했을 때 그곳은 죽어 있었습니다. 물은 탁했고 생명의 흔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상부는 성공을 원했죠. 저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물고기를 사다가 풀어놓았어요. 훈련된 새들을 날렸죠. 성공적인 복원이라는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방송 후 상을 받았어요. 승진도 했죠. 하지만 1년 후 다시 찾았을 때 모든 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는 거짓이었어요. 그 기억이 가슴 깊은 곳에 박혀 있었죠. 씻을 수 없는 오점처럼. 그날 오후 상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부장실로 올라가라는 지시였어요. 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죠. 청계천 복원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지나치게 미화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성공을 추켜 세우는 댓글들.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들. 이건 정치적 문제라고 했죠. 부장은 단호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검증하라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 말 속에 숨은 뜻을 저는 알았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답을 가져오라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제대로 하겠다고 생각했죠. 한국의 거짓을 폭로하겠다고. 우리만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회색이었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미세먼지가 자욱했죠. 해가 희미하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서울행. 출발은 이틀 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죠. 카메라 장비들을 챙겼습니다. 노트북과 녹음기. 그리고 오래된 필름 카메라 가방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었죠. 무거운 가죽 가방. 안에는 아직도 아버지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하천 복원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20년 전 양쯔강 지류 복원 프로젝트.
그때 아버지는 희망에 차 있었죠. 강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예산 부족, 기술 미비, 관료주의. 아버지는 책임을 뒤집어쓰고 좌천됐죠. 지방의 작은 환경국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말이 없어졌어요. 10년 전 세상을 떠났죠.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어쩌면 저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러 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거짓으로 성공을 꾸몄다면 그걸 폭로하고 싶었어요. 우리만 실패한 게 아니라고. 우리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증명하고 싶었죠. 저는 그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시 영상을 재생했어요. 청계천의 물. 원앙이 물 위를 미끄러지듯 헤엄치는 장면. 너무 완벽했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어요. 이 세상에 저렇게 완벽한 복원이 있을 리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죠. 믿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저게 진짜라면, 만약 저들이 정말로 성공했다면 아버지의 실패가 더 비참해질 테니까요. 제가 황허강에서 저지른 거짓이 더 무거워질 테니까요. 우리의 모든 실패가 변명할 수 없는 것이 될 테니까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틀 후면 진실을 알게 되겠죠. 아니, 제가 원하는 진실을 만들어내겠죠. 그렇게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혹시, 정말 혹시, 만약 저게 진짜라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요? 그 생각을 애써 지웠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연출이고 조작이라고. 그래야만 한다고. 새벽에 일어나 공항으로 향했죠.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새벽은 여전히 흐렸어요. 거리는 한산했죠. 가로등 불빛이 안개 속에 번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해가 뜨고 있었어요. 하지만 볼 수 없었죠. 구름과 미세먼지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죠. 잠시 후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그리고 떠올랐죠. 베이징이 멀어졌습니다. 회색 도시가 작아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처음으로 맑은 하늘을 봤죠. 파란색. 오랜만에 보는 색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2시간 후면 서울. 청계천. 저는 각오를 다졌죠. 저들의 거짓을 폭로하겠다고. 중국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진실이 다르다면, 그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어요. 무시해야만 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였어요. 너무 맑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이게 정상인가요? 베이징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깨끗함. 입국장을 나서자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지엔. 중국 외교부 문화전략과 소속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반듯한 검은색 양복에 완벽한 미소. 하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린 프로듀서라고 부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죠. 이 사람은 감시자예요. 제 촬영을 통제할 사람. 상부에서 파견한 눈과 귀. 차에 올랐습니다. 천지엔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죠. 그때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요. 한국의 모든 성공은 중화 문명의 파생일 뿐이라고 했어요. 청계천 복원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조상들이 1000년 전에 이미 해낸 일을 흉내낸 것뿐이라고 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말이 불편했죠. 너무 단순했습니다. 너무 오만했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도 없었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왔으니까요. 서울로 들어오는 길. 빌딩들이 점점 높아졌어요. 하늘이 빌딩 사이로 보였죠. 파랗더군요. 베이징보다 높고 푸른 하늘. 이건 뭘까요? 공기가 다른 걸까요? 아니면 제 마음이 다른 걸까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15층 방. 창문을 열자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어요. 저 멀리 청계천이 보였죠. 빌딩 사이로 흐르는 가느다란 물줄기.
저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저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정말 새들이 살고 있을까요? 로비에서 천지엔과 만나 촬영 계획을 논의했어요. 그는 이미 모든 걸 짜놓고 있었죠. 첫째 날 공식 인터뷰, 둘째 날 현장 촬영, 셋째 날 전문가 인터뷰. 우리의 목표는 복원의 허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된 성과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결론을 먼저 정해두고 취재를 시작하는 건 이게 맞는 방식일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죠.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카메라를 챙겼어요. 천지엔에게 연락하지 않았죠. 혼자 나가고 싶었습니다. 제 눈으로 먼저 보고 싶었어요. 택시를 타고 광통교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서울. 거리는 한산했지만 깨끗했어요. 15분쯤 지나 도착했죠. 다리 위에 섰습니다. 아래로 물소리가 들렸어요. 잔잔하고 고요한 흐름.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엷은 보라색에서 주황빛으로. 카메라를 꺼냈죠. 뷰파인더로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맑았죠. 바닥에 돌들이 보일 정도로. 그리고 그때 물 위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원앙. 2마리.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 있었습니다. 영상 속 그 새들이. 렌즈를 그들에게 고정시켰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누가 풀어놓은 걸까요? 줌을 천천히 당겼어요. 깃털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수컷의 화려한 색깔. 암컷의 차분한 갈색. 물방울이 등 위로 굴러떨어지는 모습.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훈련된 새라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요? 원앙들은 물 위를 미끄러지듯 헤엄쳤죠. 서로를 따라다녔습니다. 가끔 머리를 물속에 넣어 먹이를 찾았어요. 제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갈 뿐이었어요. 셔터를 눌렀죠. 찰칵, 찰칵.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찍 나왔네요. 천지엔이었어요. 언제 온 건지 몰랐죠. 저는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원앙들을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런 건 훈련시켜서 풀어놓으면 된다고요. 정부가 관리하는 개체일 거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문이 들었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저렇게까지 자연스럽게 연기시킬 수 있을까요? 원앙들이 날아올랐습니다. 물 위를 박차고 하늘로. 파드득 소리를 내며 빌딩 사이를 가로질러 날아갔어요. 그리고 사라졌죠.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뭘까요? 감동일까요? 아니면 혼란일까요? 천지엔이 말했죠. 돌아가서 촬영 계획을 짜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다리를 건너며 뒤를 돌아봤죠. 원앙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끊임없이. 그 흐름이 제 안에 무언가를 남겼죠. 의문. 내가 놓친 게 뭘까? 내가 보려고 하지 않은 게 뭘까?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 새들이 진짜라면, 만약 제가 틀렸다면, 그럼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게 뭐였을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지나갔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제게는 평범하지 않았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모든 게 질문이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촬영 영상을 검토했어요. 노트북 화면 속 원앙들이 물 위를 헤엄쳤죠. 프레임은 완벽했습니다. 빛의 각도도 좋았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죠. 이 영상을 어떻게 편집해야 할까요? 천지엔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야 하는 거겠죠.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지엔이었어요. 들어오라고 했죠. 그는 제 노트북 화면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소재라고 말했어요. 복원의 허상을 보여주기에 딱이라고. 저는 그를 바라봤죠.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설명했어요.
저 새들이 자연적으로 왔을 리 없다고. 도심 한복판에 멸종위기종이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죠. 분명 정부가 관리하는 개체라고. 관광객들 속이는 쇼라고 단언했습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죠. 반박할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본 그 장면. 저 새들의 눈빛. 그게 정말 연기였을까요? 천지엔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전 10시에 서울시청 인터뷰가 있다고. 준비하라고 했죠. 그는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영상을 재생했어요. 원앙들을 반복해서 봤죠. 그들의 눈빛, 깃털의 결, 물 위를 가르는 움직임. 모든 게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으려는 건 아닐까요? 오전 9시 반에 로비에서 만났죠. 차를 타고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10분도 안 걸렸어요. 시청 건물은 현대적이었죠. 유리와 철골로 된 독특한 디자인.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고 깔끔한 공간. 큰 창문으로 청계천이 보였어요. 저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었죠. 서울시 환경정책과 박성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였어요. 악수를 나눴죠.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됐어요. 박성준 과장은 차분히 설명했죠. 청계천 복원은 2003년에 시작됐다고. 20여 년 전 콘크리트로 덮인 하천을 다시 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교통대란 우려, 예산 낭비 비판. 하지만 시장이 결단을 내렸다고 했어요. 2년간의 공사 끝에 하천이 드러났다고. 처음엔 물만 흘렀다고 합니다. 생명은 없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변화가 왔다고 했어요. 물고기가 나타났다고. 수초가 자랐다고. 그리고 새들이 왔다고 했죠. 천지엔이 끼어들었습니다. 원앙과 백로는 어디서 온 것이냐고. 정부가 방사한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죠. 박성준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아니라고 했어요. 스스로 왔다고. 수질이 개선되고 먹이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생태계가 회복되면 생명은 길을 찾는다고요. 천지에는 코웃음을 쳤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 하지만 박성준 과장은 흔들리지 않았죠.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태 모니터링 자료, 전문가 보고서 모두 제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죠. 생명은 길을 찾는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 길을 찾지 못했을까요? 인터뷰가 끝나고 박성준 과장이 제안했어요. 직접 보여드리겠다고. 현장을 함께 걷자고 했죠. 천지에는 시간 낭비라는 표정이었지만 따라왔습니다. 청계천으로 내려갔어요. 계단을 따라 물가에 도착했죠. 낮에 청계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물가에서 놀고 있었죠.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 강이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것처럼. 천지엔이 제 옆에서 속삭였죠. 연출이 잘 된 거라고. 한국 사람들도 다 속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모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걸까요? 카메라를 들어 주변을 찍기 시작했어요. 한 노인이 물가에 앉아 있었죠. 그냥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의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어요. 렌즈를 그에게 맞췄죠. 주름진 얼굴. 잔잔한 눈빛. 입가에 희미한 미소. 이건 연기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2시간쯤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상류에서 하류까지. 여러 다리를 건넜어요. 그러는 동안 계속 관찰했죠. 사람들을, 물을.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만든 느낌이 없었어요. 오후 늦게 호텔로 돌아왔죠. 천지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소재를 많이 얻었다고. 이제 편집만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박성준 과장의 진지한 눈빛, 노인의 평온한 얼굴, 아이들의 웃음소리, 흐르는 물. 이 모든 게 거짓일까요? 이 모든 게 연출일까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결심이 섰죠. 혼자 다시 가보자. 천지엔 없이. 제 눈으로 제대로 보자. 진실이 뭔지 확인하자. 저녁을 먹은 척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천지엔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피곤해서 일찍 자겠다고. 그리고 다시 청계천으로 향했죠. 걸어서 갔습니다. 15분 거리.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찾는 게 뭘까요? 진실일까요? 아니면 제가 믿고 싶은 이야기일까요?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물 위로 빛이 반사됐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어요. 하지만 낮과는 달랐죠. 더 조용했습니다. 더 고요했어요. 다리 위에 서서 오랫동안 물을 바라봤죠. 물은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흐름은 멈추지 않았어요. 평화.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황허강에서 느꼈던 것과 달랐어요. 그곳에선 불안했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뭔가 진짜 같았어요.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누군가 옆에 섰습니다. 노인이었어요. 낮에 카메라에 담았던 그분. 그는 저를 보고 미소 지었죠. 말없이 물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름답지 않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덧붙였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곳엔 물이 없었다고. 콘크리트만 있었다고. 냄새가 심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물이 돌아오고 생명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죠. 그의 눈빛이 진실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노인은 미소 짓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남았어요. 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만약 이게 진짜라면, 만약 제가 틀렸다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금. 그 금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다시 청계천을 찾았어요. 이번에도 혼자였죠. 천지에는 모를 거예요. 새벽 5시. 호텔을 빠져나와 걸었습니다. 이번엔 오간수교로 갔어요. 좀 더 상류 쪽. 20분쯤 걸었을까요? 다리 위에 올라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어요. 물소리가 들렸죠. 어제보다 더 가까이.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렌즈캡을 열고 뷰파인더를 들여다봤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죠. 돌들 사이로 잔잔하게.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어제 그 노인이었죠. 그는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 지었어요. 또 왔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옆에 섰어요. 함께 강을 내려다봤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중국 사람이지 않냐고.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아냐고 물었죠.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눈빛을 보면 안다고. 무언가를 의심하는 눈이라고. 진실을 찾고 있는 눈이라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정확했으니까요. 저는 진실을 찾고 있었어요. 아니, 진실이 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조만호라고. 전 서울시 도시계획국 환경자문관이었다고. 청계천 복원 전 과정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이곳에 온다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한다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정말로 이 강이 자연적으로 회복된 것이냐고. 원앙과 백로가 정말 스스로 온 것이냐고요. 조만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연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인간이 망가뜨린 걸 인간이 다시 열어준 거라고. 그러니 자연이 스스로 회복한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단지 길을 만들어준 것뿐이라고. 막혔던 물길을 다시 틔워준 것뿐이라고 했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길을 만들어주면 생명이 온다. 우리는 왜 그 길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조만호가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를 따라갔죠. 강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복원 초기 이야기를요. 2003년 공사가 끝났을 때를 기억한다고. 물만 흘렀다고. 생명은 없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실망했다고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만 흐르게 했다고 비판했다고요. 하지만 기다렸다고 했어요. 1년쯤 지나 변화가 시작됐다고. 작은 물고기들이 나타났다고 했죠. 피라미, 붕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수초가 자랐다고. 2년쯤 지나 잠자리가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들이 오기 시작했다고. 처음엔 참새. 그 다음엔 까치, 비둘기. 점점 더 많은 종류가 왔다고 했죠. 5년쯤 지나 원앙이 처음 목격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다고. 멸종위기종이 도심에 나타났으니까요.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했다고. 결론은 간단했다고 해요. 수질이 좋아지니 먹이가 생겼고, 먹이가 있으니 새들이 온 거라고. 자연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쯤 백로가 왔다고 했어요. 조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죠. 백로가 내려앉던 날을 기억한다고. 아침 산책을 하다가 봤다고 했습니다. 하얀 새가 물가에 서 있는 걸. 너무 아름다워서 울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죠. 진심이었습니다. 꾸며낼 수 없는 감정.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는 한 지점에 멈췄습니다. 조만호가 물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냐고. 저는 물을 들여다봤죠.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수십 마리. 햇빛에 비늘이 반짝였어요. 조만호가 말했습니다. 강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흐르게만 해주면 스스로 살아난다고. 생명은 길을 찾는다고. 언제나 그래왔다고 했어요. 자연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인간이 망가뜨려도 기회만 주면 돌아온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기회만 주면 돌아온다. 우리는 왜 그 기회를 주지 못했을까요? 아니, 주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얀 그림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백로였습니다. 물가에 조용히 내려앉았죠. 긴 다리로 얕은 물을 밟으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우아했어요. 저는 숨을 죽였죠. 카메라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찍었어요. 백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고개를 숙여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부리를 쳐넣었어요. 물고기를 잡았죠. 은빛 물고기가 부리에 물려 있었습니다. 백로는 고개를 들어 삼켰어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물가를 거닐었죠. 조만호가 속삭였습니다. 저 새는 수질이 나쁘면 절대 안 온다고. 먹이가 오염됐으면 오지 않는다고. 저 백로의 존재 자체가 이 물이 깨끗하다는 증거라고 했어요. 저는 렌즈 너머로 백로를 바라봤습니다. 우아하고 고요한 움직임. 이건 연기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누가 저 자연스러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조작이 아니라고. 이건 진짜라고. 진짜 복원. 진짜 생명의 귀환. 백로가 날아올랐습니다. 하얀 날개가 햇빛에 빛났어요. 파드득 소리를 내며 하늘로 올라갔죠. 빌딩 사이를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조만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소리. 그 소리가 제 안의 모든 의심을 씻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틀렸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했죠. 조만호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청계천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고 했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더 듣고 싶었어요.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택가로 들어섰어요. 오래된 동네였죠. 낡은 건물들 사이로 좁은 골목.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어요. 골목 곳곳에 화분이 놓여 있었죠. 누군가 정성껏 가꾼 흔적들. 조만호의 집은 3층 건물의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죠.
벽 한 면이 온통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흑백 사진부터 컬러 사진까지 크고 작은 사진들이 빼곡히 모두 청계천이었어요. 조만호가 차를 내오겠다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벽에 다가가 사진들을 봤어요. 가장 오래된 사진은 1968년.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사람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죠.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 그 다음은 70년대. 하천이 점점 오염되는 모습. 물이 탁해지고 쓰레기가 떠 있었어요. 80년대 사진들. 청계천이 복개되는 과정. 콘크리트가 강을 덮어가는 모습. 중장비들이 일하고 있었죠. 90년대. 완전히 복개된 청계천. 그 위로 고가도로. 차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강은 보이지 않았죠. 땅 밑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복원공사가 시작되는 사진들. 고가도로가 철거되는 장면. 다시 강이 드러나는 순간들.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모습. 그 이후의 사진들은 변화를 보여줬어요.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며 달라지는 청계천. 수초, 물고기, 새들. 조만호가 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전부 직접 찍으신 거냐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57년간 찍은 것들이라고. 1968년부터 지금까지 청계천의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압도당했어요. 57년. 한 사람의 인생 대부분을, 한강을 지켜본 시간. 조만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청계천 근처에서 살았다고. 그때는 물이 맑았다고. 여름이면 물에 들어가 놀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시작되며 강이 죽기 시작했다고. 공장 폐수, 생활 하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70년대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 됐다고. 그래서 복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덮어버리자고. 조만호는 그때 반대했다고 했어요. 강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했죠. 결국 청계천은 땅 밑에 묻혔습니다. 40년 가까이 어둠 속에.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언젠가 다시 드러날 거라고 믿었다고. 그래서 계속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복개된 도로 위를. 그 아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했다고요. 2000년대 초 복원 계획이 발표됐을 때 믿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강을 다시 열어준다고. 그는 자문관으로 참여했다고 했어요. 2년간의 공사 내내 현장을 지켰다고. 매일 가서 변화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었다고. 모든 과정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2005년 공사가 끝나고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을 때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울었다고. 40년 만에 다시 보는 강물.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 한참을 울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57년. 한강을 향한 한 사람의 사랑.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도 강을 사랑했습니다. 양쯔강 지류 복원 프로젝트. 하지만 실패했죠. 좌천당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조만호처럼 57년을 기다렸다면, 만약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중국에도 청계천 같은 곳이 있었을까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조만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단지 감동받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우리가 실패한 것들에 대한 슬픔. 그리고 여기서 본 성공에 대한 부러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조만호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들었다고. 이 이야기를 중국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불가능은 없다고.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강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된 다큐를 만들자. 진실을 담은 다큐를. 천지엔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본 진실을 담은 이야기를. 조만호의 집을 나설 때 이미 오후였어요. 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죠.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실을 전해달라고.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러겠다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금까지 찍은 영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원앙, 백로 사람들, 조만호의 사진들. 모든 걸 다시 봤죠. 그리고 새로운 구성안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엔이 원하는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것. 복원의 허상이 아니라 복원의 진실. 실패가 아니라 성공. 조작이 아니라 생명의 귀환. 밤새 작업했어요.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제목도 바꿨죠. 도심의 허상에서 다시 흐르다로.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어요.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처음으로 느끼는 확신이었죠. 다음 날 아침 천지엔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편집회의 시간이라고 했죠. 저는 씻고 나와 로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들을 검토하는 날. 어떻게 구성할지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회의실로 갔습니다. 호텔 안에 작은 비즈니스 센터. 노트북을 세팅했어요. 천지엔이 자리에 앉았죠. 저는 제가 밤새 작업한 초안을 보여줄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죠. 오프닝은 조만호의 오래된 사진. 1968년 맑은 청계천. 시간이 흐르며 변해가는 모습. 오염, 복개, 그리고 복원. 내레이션은 조만호의 목소리. 강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 원앙과 백로의 영상이 이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의 평온한 표정들. 마지막은 다시 흐르는 물.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 5분짜리 초안. 재생이 끝났습니다. 침묵. 천지엔의 얼굴을 봤어요. 굳어 있었죠. 그는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이라고. 청계천의 진짜 이야기라고 했어요. 천지엔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격분한 표정. 이건 우리가 만들기로 한 다큐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임무는 복원의 허상을 드러내는 거라고. 한국의 과장된 선전을 폭로하는 거라고 강조했죠. 그런데 이건 뭐냐고. 이건 선전물이라고. 한국 정부의 홍보 영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물을 배신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이건 제가 본 진실이라고. 원앙과 백로는 진짜였다고. 조만호의 57년 기록도 진짜였다고 했습니다. 복원은 성공했다고.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그게 사실이라고 했어요. 천지엔이 노트북을 탁 닫았습니다. 당신은 중국을 배신하고 있다고 했어요. 상부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배신이 아니라고. 거짓을 만드는 게 배신이라고 했어요. 10년 전 황허강. 제가 한 일. 그게 배신이었다고. 저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천지엔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냐고. 이 영상이 방송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중국의 실패를 더 부각시키는 거라고. 우리의 체면을 깎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실패를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진실은 선전 가치가 있을 때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고. 진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죠. 천지엔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말리지 않았죠. 그는 방을 나가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 영상을 다시 재생했죠. 잘못된 게 없었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1시간쯤 지나 천지엔이 돌아왔어요. 2명의 남자가 함께였죠. 중국 대사관 직원들.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의 편집권을 즉시 박탈한다고. 모든 영상 자료를 제출하라고. 프로젝트는 중단된다고 했어요. 귀국 명령이라고. 내일 아침 비행기표를 끊어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하드드라이브를 건넸습니다. 모든 원본 영상이 들어있었어요. 그들은 그걸 받아나갔죠. 천지엔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실수했다고.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빈 회의실, 빈 노트북.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남아 있었죠. 원앙의 날갯짓, 백로의 우아한 움직임, 조만호의 57년, 흐르는 물소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청계천이 보였죠.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이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맘새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싸우다 졌죠. 좌천당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까요? 하지만 아버지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진실을 지키려 했습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새벽이 되어 결심했죠. 저는 하드드라이브에 백업을 갖고 있었어요. 클라우드에 업로드해뒀던 원본들. 그들이 가져간 건 복사본.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백업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독립배급사를 검색했죠. 한국에 있을 거예요. 정부와 무관한 독립 미디어. 진실을 전하려는 사람들. 몇 군데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상황을 설명했죠.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저는 진짜로 선택했습니다. 진실편에 서기로.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새벽 6시. 한국의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사. 영상을 봤다고. 놀랍다고.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오전 10시에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천지에는 아직 모를 거예요. 귀국 비행기는 오후 3시. 그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호텔을 나섰어요. 짐은 챙기지 않았죠. 노트북과 카메라만. 택시를 타고 홍대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아침거리.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일상적인 풍경. 하지만 제게는 특별했어요. 어쩌면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2층의 조용한 공간. 한 여자가 손을 들었어요. 30대 초반쯤. 김소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사 대표. 제 영상을 봤다고.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도 안다고. 중국 정부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안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편집권을 박탈당했다고. 귀국 명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죠. 원앙과 백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더 결정적인 뭔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조만호였죠. 급한 목소리. 수달이 나타났다고. 지금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김소연을 봤어요. 그녀도 들었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카페를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청계천으로. 조만호가 알려준 지점. 중류 쪽. 20분쯤 걸렸어요. 도착하자 조만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급히 우리를 이끌었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곳. 조용히 다가갔어요. 조만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라고. 저는 렌즈를 그쪽으로 향했어요. 줌을 최대로 당겼죠. 그리고 봤습니다. 수달. 작고 민첩한 생명체. 물속을 헤엄치고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수달은 1급 멸종위기종입니다. 전국에 몇백 마리밖에. 그런 수달이 도심 한복판에. 서울 한복판 청계천에. 셔터를 연속으로 눌렀어요. 영상도 찍었죠. 수달은 물속으로 잠수했다 나타났다를 반복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완전히 야생의 모습. 김소연도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수달이 물 밖으로 올라왔어요. 돌 위에 앉았죠. 잡은 물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앞발로 물고기를 잡고 입으로 뜯어먹는 모습.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이건 인간이 절대 조작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수달은 야생동물. 훈련시킬 수 없어요.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죠. 그런 수달이 여기 있다는 건 청계천이 정말로 살아났다는 증거. 김소연이 속삭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이건 엄청난 거라고. 전국 뉴스감이라고 했어요. 수달이 식사를 마치고 다시 물로 들어갔습니다. 유영하며 상류 쪽으로. 그리고 수풀 속으로 사라졌죠.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본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만호가 말했죠. 이번이 세 번째라고. 일주일 전부터 목격되기 시작했다고. 전문가들이 와서 확인했다고. 야생 수달이 맞다고. 청계천에 정착한 것 같다고 했어요. 이건 기적이라고. 20년 만에 이룬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김소연이 저를 봤어요. 이제 됐다고. 이걸로 충분하다고. 다큐를 완성하자고. 제대로 된 다큐를. 진실을 담은 다큐를 만들자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김소연의 작업실로 갔어요. 작은 공간. 하지만 필요한 장비는 다 있었죠.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찍은 모든 영상을. 조만호의 57년 이야기. 원앙과 백로. 사람들의 평온함. 그리고 마지막 수달. 생명의 완전한 귀환. 밤새 작업했어요. 25분짜리 다큐멘터리. 제목은 다시 흐르다. 새벽이 되어서야 끝났죠. 김소연이 말했습니다. 내일 바로 배급하겠다고.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제 이름은 빼달라고. 익명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소연이 물었어요. 왜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고. 청계천의 이야기라고. 생명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고. 김소연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이미 오후였어요. 비행기 시간은 지나 있었죠. 방문을 열자 천지엔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디 갔었냐고 물었죠. 비행기를 놓쳤다고. 새 티켓을 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로 갔죠. 멀리 청계천이 보였습니다. 천지엔이 일어났어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돌아간다고. 이번엔 제대로 따라오라고. 더 이상 단독 행동은 없다고 했죠.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나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었죠. 김소연이 업로드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루쯤, 이틀쯤.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조만호에게 연락했어요. 감사하다고.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라고 말했죠. 조만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의한 일이라고. 자신은 그냥 지켜봤을 뿐이라고. 당신이 진실을 선택했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틀 후. 다시 흐르다가 온라인에 공개됐습니다. 한국의 독립 다큐 플랫폼에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죠. 감동적이라는 말들. 몰랐던 이야기라는 반응들. 특히 수달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뉴스에서도 다뤘어요. 청계천에 수달이 나타났다는 것. 생태복원의 성공 사례라는 것. 그리고 사흘 후. 중국 소셜미디어에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막을 달아 올렸어요. 순식간에 확산됐죠. 수백만 뷰. 수천 개의 댓글. 대부분 놀라워하는 반응. 한국이 정말 해냈다는 것.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일부는 달랐어요. 중국을 배신한 다큐라는 비난. 한국의 선전에 넘어간 거라는 조롱. 그리고 제작자가 누구냐는 추측들. 사흘째 되는 날 상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베이징으로 즉시 귀국하라고. 천지엔이 제 방에 왔죠.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해고될 거라고. 어쩌면 더 큰 처벌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침착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각오하고 한 일이라고 했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거리.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마쳤죠. 탑승구로 향하는 길. 문자가 왔습니다. 김소연이었어요. 다큐가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 초청됐다고. 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당신이 만든 거라고. 자랑스러워하라고 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제 이름은 계속 비밀로 해달라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벨트를 맸어요. 이륙했죠.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청계천이 작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흐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내일도 계속.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 조사를 받았죠. 왜 명령을 어겼냐고. 왜 무단으로 영상을 배포했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제가 본 걸 전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일주일간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해고. 방송계 영구 퇴출. 하지만 형사처벌은 없었죠. 국제적 이슈를 피하려 했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 하지만 마음은 채워져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다시 흐르다를 검색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여러 언어로 자막이 달렸죠.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읽었어요. 감동받았다는 말들. 희망을 얻었다는 말들. 자신들의 도시도 바꿀 수 있겠다는 말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일을 제가 다른 방식으로 이뤘다는 것. 일주일 후 조만호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청계천 수달 가족이 새끼를 낳았다고. 3마리라고.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작은 수달 새끼들이 어미를 따라 헤엄치는 모습. 눈물이 났어요. 생명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흐름은 멈추지 않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 하지만 언젠가는 바뀔 거예요. 누군가 길을 만들어주면, 누군가 진실을 말하면, 생명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저는 새 노트북을 샀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이야기를. 중국의 강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 복원될 강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목은 이미 정했죠. 다시 흐를 날을 위하여.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너머로. 희미하게 빛나는 해. 하지만 빛은 있었어요. 여전히 빛은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첫 문장을 썼어요. 강은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잊어도 덮어도 흐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 다시 흐를 날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희망을 전하고, 생명이 돌아올 길을 만드는 것. 청계천에서 배운 것. 조만호에게 배운 것. 57년의 인내.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제 안에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계속 나아갈 거예요. 창밖의 회색 하늘을 보며, 언젠가 푸르러질 그날을 꿈꾸며, 저는 계속 썼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 새벽이 올 때까지, 다시 흐를 그날까지. 이젠 안다. 내가 처음에 틀렸다는 걸. 틀려서 다행이었다는 것도.